나는 왜 자꾸 초라하다고 느끼는 걸까? 2022년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받은 미국의 프린스턴대 허준희 교수. 그는 서울대 졸업식 축사에서 평균적으로 사람이 80년, 약 3만일을 건강하게 산다고 했을 때, 그중 또렷이 기억하는 날은 많지 않을 텐데, 졸업식이라는 특별한 하루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거부하라. 타협하지 말고 자신의 진짜 꿈을 좇아라. 모두 좋은 조언이고 사회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말입니다만 개인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로섬 상대평가의 몇 가지 퉁명스러운 기준을 따른다면 일부만이 예외적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 변덕스러운 우연이, 지쳐버린 타인이,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이 자신에게 모질게 굴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기 바랍니다. 나는 커서 어떻게 살까? 라는 오래된 질문에 오늘부터의 매일이 대답해 줄 것입니다.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의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례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말길.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길.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날을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길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 오래 준비한 완성을 축하하고 오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의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생각하며 이 축사를 썼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대학 생활은 잘 포장해서 이야기해도 길 잃음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똑똑한데 성실하기까지 한 주위의 수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 같은 사람은 뭘 하며 살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쉽게 답은 보이지 않았다. 어린 시절 통계학과 교수였던 아버지는 그에게 수학 문제집을 풀어보라고 권했다. 수학에 흥미가 없었던 그는 답안지를 몰래 베꼈고 이를 눈치챈 아버지는 답안지를 잘라 숨겼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집을 풀기 싫었던 그는 동네 서점에 가서 답을 베껴왔다. 아버지는 그 일을 계기로 다시는 그에게 수학을 가르치지 않았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볼까 잠깐 고민했지만 선생님은 그에게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수학을 못하는 아이라고만 여겼다. 그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시인이 된다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 고등학교를 자퇴했다. 그러나 시인이 되겠다는 꿈은 글쓰기의 한계를 느끼며 접었고 결국 검정고시와 재수학원을 거쳐 서울대 물리학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진학 이후에도 여전히 마음을 잡지 못한 그는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을 찾아다니느라 학과 공부를 소홀히 해 F학점이 수두룩했고
그 덕분에 대학을 6년이나 다녀야 했다. 방황하던 그를 안착시킨 것은 뜻밖의 만남이었다. 하버드대 명예교수이자 학문의 즐거움의 저자인 히로나카 헤이스케가 서울대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시기, 그는 교수의 수업을 듣고 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혼자 식사를 하고 있던 교수에게 일생일대의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고, 이후 둘은 매일 점심을 함께하게 되었다. 매일의 점심시간은 질문과 사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 그는 수학을 배우면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일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결국 그는 교수의 권유로 서울대 수학과 대학원에 진학했고, 이후 수학은 그에게 살아가는 의미가 되었다. 자신의 길을 돌아보며 그는 말했다. 제가 걸어온 길이 구불구불하긴 했지만 저한테는 그게 가장 빠르고 최적화된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행착오들이 불필요한 과정이 아니라 어쩌면 훗날 멋진 곳으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단계일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로는 종종 돌아가고 흔들리며 예상과 다르게 펼쳐지지만 그 모든 경험은 결국 고스란히 쌓여서 의미를 갖게 된다고도 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은 과거에 자신이 해온 것들과 누군가가 건넨 친절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것 또한 미래의 자신에게 베푸는 친절이라고 여겼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지금도 방황하고 있을 청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고. 그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중요해요. 근거 있는 자신감은 너무 연약해요.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한다는 근거로 자신감을 쌓으면 대학원이나 세상에 나가서 그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자신감이 쉽게 깨져버리죠. 결국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의 원동력을 외적인 성취나 비교에서 찾지 말고 보다 본질적인 데에서 그 자양분을 끌어올려야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운 좋은 사람도 살면서 3번은 반드시 힘든 과정에 놓이거든요. 그럴 때 근거 없는 자신감이 목표를 변경하도록 돕기도 하고 기존 목표를 향해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들면서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괜한 허세의 상징으로만 여겨왔던 나에게 허 교수의 말은 뜻밖의 깨달음을 주었다. 자신감의 원동력을 외부에서 찾는 한 나는 결코 진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 말이다. 남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게 없으니까 나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남들에게는 늘 괜찮다고 말하면서 정작 나 자신한테는 한 번도 너그럽지 못했다. 조그만 실수라도 하면 어김없이 스스로를 탓했고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이 정도밖에 못해? 라며 나 자신을 몰아세우기 급급했다. 내가 초라하다고 느낄수록 나를 더욱 가혹하게 채찍질 해왔던 것이다. 애쓰고 있는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격려하고 응원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데 말이다.
나는 그의 말대로 나한테 친절해지고 싶어졌다.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내미는 손. 나는 허준이 교수를 통해 그 손을 어떻게 내밀어야 할지를 배웠다. 내가 나에게 하는 부정적이고 가혹한 말들, 그 말들을 먼저 멈추어야 한다. 내가 나의 심장을 믿어보기로 한 까닭. 2022년 10월 26일 경북 봉화군의 아연 광산이 무너지면서 광부 2명이 지하 갱도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언론은 다음날 다다음날 계속 그에 대해 보호하며 그들의 무사 생還을 기원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6, 7일이 넘어가자 그들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우려의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지 221시간 만에 그들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다. 어떻게 그들은 지하 갱도에서 10일 동안이나 버틸 수 있었을까? 27년 경력의 베테랑 광부인 박정아 씨는 고립되던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오후 출근조라서 4시에 입갱했는데 5시 38분에 광산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고립된 곳은 지하 190m로 아파트로 치면 60층 높이에 해당하는 지하 공간이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암석과 토사물이 쏟아져 내렸고 2시간 뒤 잠잠해져서 확인해 보니 출입구 쪽이 파이프와 나무 등이 얽혀 있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분명 동료들이 자신들을 구출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막장 일을 시작한 지 나흘밖에 안 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신참을 다독이며 비닐로 천막을 두르고 긴 판장을 잘라 모닥불을 피워 체온을 유지했다. 고립 2일차에는 괭이 2자루를 이용해 탈출구를 마련하고자 10m가량 굴을 팠다. 하지만 그 안쪽도 이미 붕괴가 된 상황이었다. 더 이상은 무리라고 판단한 그들은 철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식량은 고립 당시 가지고 있던 커피 믹스 30개였다. 전기가 나가서 커피포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모닥불에 커피를 끓여 먹었어요. 그게 식사 대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4일차 되니까 커피 믹스도 다 떨어져 먹을 게 물밖에 없었어요. 안반에 스며든 물을 통에 받아 먹었는데 금속 광산이다 보니 냄새가 났어요. 그래도 저는 꾹 참고 먹었지만 신참은 먹고 토하고 그랬죠. 게다가 구조 작업을 하면 발생하는 발파 소리나 기계 소리가 너무 멀리서 들렸다. 자신들이 있는 지점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불안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옆에 있는 신참을 보며 혼자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유일한 버팀목인 신참이 조금이라도 안정을 되찾았으면 하는 마음에 전기가 끊겨서 수신이 안 되는 인터폰을 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여기 지하 3편인데요. 오리백숙 하나 끓여주세요. 혹시 전복 있으면 2~3마리 넣어서요. 언제 나올 거냐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끓여 놓으세요. 다행히 신참은 그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렸고 그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고립된 지 일주일이 지나가자
육체와 정신의 에너지가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 고립 9일차가 되었을 때 신참이 마지막으로 매몰 지점으로 가서 한 번만 더 구조 요청을 해보자고 했다. 그런데 헤드 랜턴을 켜니까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순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 불마저 꺼져버리면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한 발짝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애써 두려움을 떨쳐내며 신참과 함께 매몰 지점으로 가서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를 때리고 있는 힘껏 소리치며 구조 요청을 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제발 여기로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있던 자리로 돌아왔는데 나무 장작도 6개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대로 죽는 걸까? 그는 죽음이 문턱까지 왔다는 생각에 아찔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신참에게 말했다. 그래도 우리 안 죽고 살아있잖아. 그리고 2~3시간쯤 흘렀을까? 발파 소리와 함께 어둠을 뚫고 빛이 들어왔다. 자신들의 믿음에 화답하기라도 하듯 동료들이 결국 그들을 찾아낸 것이었다. 그렇게 그와 신참은 10일 만에 기적적으로 무사 생還했고 사람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10일 동안이나 버텨낸 그들의 강한 정신력에 놀라움과 찬사를 보냈다. 나는 박정아 씨가 갱도를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예전에 취재했던 흉부외과 수술실이 떠올랐다. 그날 수술실에서는 75세 환자의 심장 판막 교체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다. 쉽지 않은 수술인 만큼 의사들은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고 한편에서 수술을 지켜보고 있는 실습생도 마찬가지였다. 6시간의 긴 사투 끝에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집도이가 갑자기 실습생을 곁으로 불렀다. 실습생에게 심장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살짝 잡아서 심장 뛰는 걸 느껴볼래? 좌심실이 수축하는 힘이 느껴져? 이게 우리 가슴 안에서 뛰고 있는 거야.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힘이 세지? 나는 실습생에게 책과 동영상을 통해서만 보던 심장을 직접 만져본 느낌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심장이 강하게 뛰고 있다고 말했다. 쿵쾅쿵쾅. 그것이 가슴 안에서 계속 뛰고 있다는 게 불안할 정도로 그 힘이 강하다고도 했다. 마치 성난 황소의 발길질 같달까? 나는 기적적으로 갱도를 걸어 나오는 광부를 보며 열흘 동안 1분 1초도 쉬지 않고 성난 황소처럼 강하게 뛰고 있었을 그의 심장을 상상했다.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한 심장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무서울 만큼 자신의 본분을 다한다. 박정하 씨가 고립된 첫날에도 10일 뒤 구출된 날에도 어김없이 심장은 뛰고 있었다. 그러니 인간이 살겠다고 굳게 마음먹으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닐까? 그래서 나는 뭐든 지레 겁먹고 포기하기보다 일단 포기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기로 한다. 내가 어느 만큼 버틸 수 있을지는
결국 부딪혀봐야 알 일이다. 나는 그렇게 지금도 강하게 뛰고 있는 심장을 굳게 믿어보기로 한다.